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이야기, 스토리들이 지금 시장에서 막 쏟아져 나왔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사실상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 건지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을 것 같고, 자, 그 외에 많은 이슈들이 또 있습니다. 예, 실적 발표 기업들도 줄줄이 있고 뉴스들도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씩 좀 짚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프리마켓에서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왜 이제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자 하나씩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자,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님과 함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최보아 앵커 김민 캐스터와 함께 자, 오늘 종목 그리고 뉴스들 하나씩 좀 짚어나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프리마켓에서 약 한 마이너스 1% 빅테크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대표님, 지금 뭐 이런 조정 뭐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어요. 이제 11월 달 초 정도 되면은 이제 쇼핑 시즌 좀 들어와 갖고 마지막 한번 이제 불꽃을 태우지 않을까. 마지막 불꽃. 네, 불꽃. 그런데 불이 안 지펴지네요. 지금 쇼핑 시즌이 약간 축축한가 봐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빅테크 실적 정도쯤에서 아마 올해를 아마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좀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충분히 실적들 다 올렸어요. 오고 나서 이제 약간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세론의 그렇죠, 분위기. 네. 오늘 이제 팔란티어는 일단 세론의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팔란티어는 사실 매출이 작년 분기에 비해서 50%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네. 정말 저는 이게 실적 저도 봤는데 네. 야, 이거 무슨 예전에 그 엔비디아의 그 미친 실적 발표를 네. 야, 이거 팔란티어가 이게 매출이 50인데 그러니까요. 매출 50%나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한번 이제 회사 돌려보세요. 힘들어요. 진짜 그게 엄청 힘든 건데 사실은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사실 팔란티어는 성장주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밸류에이션을 잠깐 봤더니 너무 높죠. PR이 688배. 맞아요. 688배면 이게 주식인가 할 정도로 엄청나게 PER도 높고 PSR도 높고 다 그렇죠. 높아요, 지금. PBR 포워드 PER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을 반영한 그러니까 50% 매출이 이제 2025년도 증가한다고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걸 반영해도 290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성장주라도 이건 지나칠 수 없다. 딱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말 되면서 뭐 벌써 연말에 하기 그렇지만 이제 11월 달 되면서 올해 이제 S&P가 한 16% 이상 올랐거든요. 연초에 대비 물론 빠졌다가 올랐기 때문에 좀 체감으로는 더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16%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주요 금융기관들이라든지 전 세계 투자가들이 봤을 경우에 미국 시장에서 한 16% 정도 수익 냈으면은 사실 올해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를 좀 일찍 하려는 느낌이 딱 와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게 뭐 세론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한을 정리하는 딱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마 11월 달 이번 실적 시즌 이제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 지나가면은 조금 시장의 이제 모멘텀이 조금 쉽지 않다. 그걸 이제 쇼핑 시즌이 좀 받아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받아줄 애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전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다들 한번 이제 수익 시장 좀 하면서 그동안 이제 쌓아놨던 걸 한번 즐기자. 오히려. 뭐 다람쥐가 도토리 많이 쌓아놨으면은 먹어야죠, 겨울 내내. 그렇죠, 도토리 먹어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정말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또 오늘 잠깐 조정 주고 내일부터는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아직 우리가 속단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실적 발표나 우리가 좀 어찌보면 좀 예민하게 구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팔란티어에 대한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과거와는 약간의 좀 묘한 분위기가 좀 다른 약간 쎄함을 좀 느끼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보시는 분들 또는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좀 빠졌고 금도 최근에 약간 유동성 때문에 일부 변동성이 좀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불확실한 그런 뷰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굳이 이것을 우리가 다 껴안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때 나오고 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일부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런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비유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요. 오늘 이제 뉴스나 뭐 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 하나씩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가장 핫한 뉴스 먼저 김익캐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1월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 연말 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증시에 가장 좋은 달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 11월의 첫 거래일을 좀 살펴봤을 때 기술주는 강세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세가 시장 전반적으로 온기가 좀 확산되지 못했다라고 총평을 할 수 있겠는데요. 11월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30년간 가장 높은 평균 수익률을 기록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차원에서 좀 통계적으로 본다면 강세론자들은 여전히 이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또 S&P 500이 1950년대 이후 이 최고 수준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시장에는 이미 이 랠리가 선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의견도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향후 1, 2년 내에 이 증시가 10%가량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내면서 특히나 이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이미 꽉 찼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플이 꽉 찼다라는 말을 다시 한 셈인데 이런 반응도 있어요. 사실 이 밸류에이션이 꽉 찼다는 건 누구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별 시덥지 않게 넘기는 투자자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상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 연도를 좀 정리하자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멀티플 진짜 꽉 찼다고 보십니까? 꽉 찼다라기보다는 지금 충분히 일단 반영은 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시장이 이제 밸류에이션에 맞춰서 움직였느냐,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오버슈팅 됐느냐, 네. 이걸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오버슈팅도 좀 있지만은 네. 뭐 과도하게 오버슈팅까지는 아직 아니다. 밸류에이션을 감안한다면은. 그래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연초에 한 저희가 10개월 전에 한번 약간 되돌아보면은 연초에 얘기했던 대부분의 이제 리서치 하우스들이 올해 이제 S&P 기업들의 영업 성장률이 한 10에서 15% 정도 나올 수 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 지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6,400에서 6,500 정도 S&P 지수를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저는 그 정도면 딱 올해 예상했던 밸류에이션 정도는 충분히 반영을 했고 우리가 막 생각하듯이 오버슈팅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아마 시장에서도 이제 뭐 개인 투자가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더 이제 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11월 달에 이제 포지션을 좀 정리하면서 결산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과거 작년이라든지 그 이전 연도를 본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11월 첫째 주부터 프리 쇼핑 시즌이 좀 시작되면서 맞아요. 사실 마지막에 시장 한번 끌어주고 배당주 한번 더 보여주면서 한번 또 끌어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저도 느낌이 쎄한 게 등골이 저희 이제 와이프가 뭐 이렇게 뭐 사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 가서 지금 뭐 그거는 이렇게 또 연결이 즐거운 거 아닙니까? 되는군요. 쎄한 게 아니라. 아니 쎄하죠. 왜냐하면 이제 주식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번 쇼핑 시즌이 폭망일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딱 나오니까. 사모님의 어떤 네. 소비를 통해서 이걸 지표로 삼는다. 전반적인 소비의 작년에 11월 달 딱 정도 되면은 막 미국에 막 사이트 막 들어가서 우리 뭐 잘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예, 예. 막 뭔가 이렇게 뒤집고 있어요. 뭔가 해야 된다고. 근데 예. 올해는 지금 그런 반응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올해는 이제 마지막 배당까지 생각을 했을 경우에 예. 아마 이 금융기관들이 포지션을 조금 빨리 좀 정리를 하는 느낌이다. 예, 그리고 아마 이제 2026년도 네.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 한 12월 달 정도쯤에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럼 이제 그때 한번 2026년을 보면서 아마 투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래서 시간차를 조금 약간 좀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이번에 알겠습니다. 사모님의 소비 패턴을 통해서 월가의 네. 아이비들의 전망치를 방금 제가 예전부터 예상을 말씀을 하시네. 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그럼요. 주식을 판단하는 게 가장 네. 정확하다. 그러니까요. 정말 최보 앵커도 이제 공항을 갔다 오더면 전부 다 항공주를 사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좀 꽉 찼다라고 어쨌든 표현을 월가에서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럼 우리 시장 지금 살펴보면 좀 전반적으로 중소형주가 소외를 받았다라는 건 좀 살펴봤을 때 좀 이게 호재가 될 수 있진 않을까요? 중소형주한테는 좀 이게 기회다라고 네.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대형주하고 이렇게 중소형주를 가르면 안 되죠. 이렇게 약간 구분해서 보면은 네. 사실 대형주 쪽은 빅테크라든지 IT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조금 더 크고요. 네. 산업재들이 반대로 중소형주 단에서 보면은 제약바이오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소비재라든지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이 더 많거든요. 뭐 국내도 사실 또 그렇잖아요. 보면은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소재라든지 이런 쪽이 더 많다 보니까 예. 저는 사실 업종별로 차별화가 된 게 결국은 한국도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구분이 되는 것 같고 미국도 S&P하고 러셀 3000 지수가 구분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보시면 제약바이오 사실 미국은 지금 거의 안 올랐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맞아요. 때문에 이제 계속 맞아요. 뭐 압박도 좀 받았고 약간 오르는 네. 듯 했는데 다시 또 내려갔어요. 다시 또 내려갔고요. 네. 뭐 약값을 계속 내려고 그러니까 네. 뭐 좋은 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그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아마 그 러셀 3000 같은 경우 되게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대형주가 꽉 찼다고 해서 그럼 중소형주로 갈 것인가? 그렇다고 그럼 제약바이오를 살 건가? 우리나라 같이 오늘 같이 뭐 오늘 국내는 뭐 제약바이오가 거의 뭐 춤을 추듯이 날아갔는데 그렇게 살 건지 저는 미국은 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미국은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소비자 쪽에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게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손은 아직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최근에 뭐 빅테크로 좀 쏠리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나도 민감하게 또 움직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좀 있고 중소형주에는 아직 그렇다 할 뭐 큰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저도 빅테크들의 그 포워드 PR 앞으로 이 주당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구글이 25배예요. 구글은 싸죠. 아직까지도 쌉니다. 구글도. 근데 구글. 메타는 이번에 좀 빠지다 보니까 더 21배. 더 싸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정말. 엔비디아는 한 50배가 넘어갔고 네. 싸다가 그다음에 예, 이제 뭐 하여튼 뭐 테슬라는 280배 나오고 있고 맞아요. 테슬라 포워드 PR 기준으로 약간 좀 이제 사이트만 좀 다를 수 있는데 200배가 뭐 훨씬 훌쩍 넘어가 있는 뭐 네.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일부 뭐 빅테크 기업들 여전히 포워드 PR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직 높지 않다. 오히려 이번에 조정을 주게 되면 이러한 포워드 PR 특히나 저평가돼 있는 이러한 빅테크들은 좀 사 모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도 저희가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뉴스를 하나만 더 보고 또 이야기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마존과 오픈AI의 이 인프라 계약 소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AI가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손을 잡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졌는데요. 이 계약 규모는 7년간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54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오픈AI는 앞으로 이 최신 서버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수만 개를 써서 챗GPT 같은 서비스부터 또 AI 모델 훈련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투자를 많이 받아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만 주로 써왔는데요. 예. 그런데 이 최근 회사를 공인 법인 체제로 바꾸면서 이제 한 회사에 묶이지 말자라고 하면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뭐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그 전부터 협력 소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좀 사실 이 움직임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이제는 이 움직일 만큼 엄청난 이슈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클라우드를 하나만 쓰지 않으려고 하는 오픈 AI의 움직임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고 예. 또 뭔가 안전성 면에서 좀 안전하게 가려고 여러 가지의 클라우드를 좀 접근하려는 모양새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된 건데 얼마나 시장에서는 반응이 있었을까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말들이 일단은 몇 개가 있는데, 뭐 일단 오픈 AI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 클라이언트들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존 입장에서도 이번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클라우드 부문 매출도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비 20% 정도 늘어났죠. 근데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같은 수치가 40%였고 구글은 34%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약간의 클라우드 부문
매출에서 누군가가 굳이 우려를 제기를 한다면 약간은 좀 밀린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도 분명히 오픈 AI와의 계약이 아마존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오픈 AI가 이번 기회로 IPO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부분 또 경영적인 그런 구조 같은 것들을 좀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그런 포인트였고 최근 샘 올트먼 오픈 AI CEO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상장이 가장 높은 가능성의 시나리오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 네. 또 오픈 AI의 CFO도 최근에 조직 개편은 IPO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단계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뭐 오픈 AI와 이 아마존의 그런 심플한 계약 같은 문제로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 다뤄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두 기업 모두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은 뉴스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지금 오픈 AI가 이제 IPO를 못하면은 사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자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5천억 달러를 지금 이제 5년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오픈 AI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만 갖고 있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팅이 돼야 자기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계속 돈은 지금 그 손정이 소프트뱅크 쪽에 계속 지금 돈을 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도 이제 한계가 오니까 계속 지금 엔비디아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실물로 또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니면서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일단 계약부터 하는 거 같아요. 느낌이 지금 동네 다니면서 뭐 삼성, SK, 하이닉스든 뭐 TSMC든 돈 있어? 그럼 우리랑 계약해. 뭐 거의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최종적으로 사실은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AI 성장론이 아주 그 거품론이 나왔을 때 맨날 거품론이 또 형태도 달라요. 전에는 무슨 뭐 수익이 문제다. 전에는 또 반도체가 뭐 공급이 너무 많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사실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빅테크들이 알고 보니까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은 실물 투자를 통해 갖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게 또 거품론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기에는 그걸 다 불식시키려면 이미 이제 불식시키고 있지만은 오픈 AI도 지금 계속 지금 이런 실물 투자보다는 지금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러한 이제 실제 계약 같은 걸 사실 추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결국 조달하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IPO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이쪽 이제 오픈AI 이름 자체가 오픈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아시다시피 이제 저기 수익형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그 샘 올트만이 얘기를 해서 이사에서 퍼블릭 베네핏 코퍼레이션이다. 네, 두 개를 갖다 다 섞어놨어요 지금. 예. 전에는 퍼블릭자만 얘기했는데 이제 베네핏까지도 얘기해놨어요. 공공 수익 회사다. 뭐 이런 공공 수익 회사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그런 수익형 쪽에 부문에 수익 부문 쪽에 지분을 이제 바꿔놨는데 한 27% 정도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잡아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픈AI가 상장을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스타게이트가 도중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와 있어 갖고 네. 지금 다들 지금 스타게이트에서 나오는 지금 엔비디아의 무슨 이 AI 부스터 조달량을 보면은 네. 지금 미국 전체 조달량의 반이에요 지금. 반을 지금 다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AI 칩을 못 판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 팔 게 없어요 지금. 나도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미국 수요만 해도 지금 있는데 감당이 안 뭐 되는데. 몇십만 장을 뭐 네. 어디다 주겠어요? 지금 한국에다 지금 준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 또 안 준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아니 못 줄 수 있다. 왜냐하면 한참 기다려야 된다. 하긴 돈을 줘도 못 사는 상황이에요. 못 사는 상황인데 일본도 지금 26만 장을 아마 올해 중순인가 그때 확보를 했는데 네. 언제 받을지 모른대요 사실 일본. 근데 이게 지금 많은 빅테크들도 지금 회사채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채 발행을 그러니까 그렇게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마저도 회사채 발행하면서 이 AI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 시간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AI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끝이다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좀 주춤하게 된다면 이거 완전히 다 뺏기는 거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사이사이에 누구에게 30만 장, 누구에게 50만 장 이렇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러한 미국 입장에서 그런 여유가 있을까?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그런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본 헤드라인만 보고 들어온 기사가 예. 있었는데 HSBC의 CEO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AI 기업들의 그런 자본 지출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네. 그러한 자본 지출이 실질적인 이익 포트폴리오와 하나도 맞지가 않는다. 정말 심각할 정도의 미스매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장도 좀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또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뭐 네. 일단은 뭐 불확실성으로 기대감으로 이렇게 추상적인 말들을 남길 뿐이겠지만 좀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투자자들이 요하는 시점에는 그게 실질적인 성과로 네. 무언가 보여져야 하는 그런 모먼트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 AI가 뭐 상장한다, IPO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가 꽤 중요할 것 같은데 내년 하반기에서 27년 초 사이에는 완전히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또 기사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 시점이 사실 구현이 될지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이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네. 최대한 이 돈을 다 벌어서 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이미 많은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죠, 뭔가가.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최근에 오픈 AI가 뭐 여기저기서 거의 플렉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를 아까 제가 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종목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팔란티어를 가장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자, 팔란티어 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팔란티어 실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3분기 EPS는 21센트, 매출은 11억 8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비 63% 증가한 수치로 예상치였던 10억 9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을 뿐 아니라 종전 역대 최고 매출이었던 전분기의 10억 달러와 비교해서도 18%나 급증했습니다. 미국 매출은 8억 8,3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가운데 정부 부문, 즉 군 관련 매출이 당연히 중심이 됐겠죠. 전년비 52% 성장한 4억 8,600만 달러였고요. 민간 부문 매출은 전년비 121% 늘어난 3억 9,700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팔란티어는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미 정부와의 계약으로 좀 그러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이 같은 성장세는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3억 2,700만에서 13억 3,100만 달러로 제시가 됐는데 이 역시 예상치였던 11억 9천만 달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네. 다만 팔란티어의 주가는 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에서는 최대 3% 넘게 상승하면서 장중한 때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이후에는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뭐 보시다시피 7% 넘게 급락하는 흐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 시장에서는 고점 부담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가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팔란티어의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17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시총이 4,900억 달러까지도 돌파를 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들이 완전히 무리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겠습니다. 네. 음악이 멈추면 그러니까 미장의 랠리가 멈추면 혹은 AI 버블론이 제기가 된다라면 팔란티어와 같이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더 저렴한 다른 AI 관련주도 전망이 양호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다 더 안전하고 매력적인 종목들이 팔란티어보다는 훨씬 더 많다라는 표현까지 월가에서는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팔란티어가 미 이민세관 단속국 등 일부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분석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민자 통제를 돕고 있고 또 중동 정부 쪽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는 주주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서 전면 반박에 나섰는데요. 네. 이번 실적은 금융 분석가들과 수다쟁이들을 당황하게 했다라면서 그들은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맹렬하고 쉼없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데 대한 비난 여론도 인식한 듯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중심은 버티지 못한다라는 윌리엄 버틀리 예이츠의 시인 재림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고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문화와 문화적인 가치가 평등하다고 선포하는 건 과거에도 지금도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공허하고 중성화한 다원주의를 거부하고 더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힘과 생존을 보장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함께 나왔다고 하니까요. 호실적이지만 주가가 이렇게까지 크게 밀리고 있는 팔란티어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실적을 보셨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오고 갔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뭐 고점 부담 그리고 뭐 지나치게 좀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세론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잠시 동안 뭐 지금 프리마켓을 좀 보니까 팔란티어가 지금 마이너스 7.17% 하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실적 발표 전에는 갑자기 사상 최고치 랠리를 좀 찍으면서 맞아요. 예, 실적에 대한 와 이번에 정말 좋게 나오나 보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들 시장에서는 좋은 얘기만 나왔어요. 200불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막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 보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뒤따라가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어닝 시즌이 쉽지가 않은 것 쉽지 같아요. 않아요. 예, 쉽지가 않은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초반에는 저희가 실적이 거의 다 이 섹터별로 잘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예. 안 나왔던 기업들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잘 나와도 떨어질 이유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일부 결국은 이 사이클이 계속 도니까 과열이 되면 그건 이유를 찾는 거고 네. 또 어느 정도 좀 주춤하게 되면은 또 좋은 것들 찾는 시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게 기업단에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보통 상승장에서는 기업단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시장이 조정을 주게 되면 우리가 경제 지표로 좀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결국에는 지금 뭐 정부 셧다운이다, 뭐 데이터가 지금 없다, 뭐 FOMC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이제 연준의 발언들부터 해서 물가가 더 지금 걱정이다, 노동 시장보다 이런 것들은 결국엔 사람의 이제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경제 지표나 어떤 데이터에 다시 또 쏠리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민 씨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빠지는 기업들이 있다 하는데 저는 뭐 어떠한 차원에서 생각을 또 해보자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뭔가 그런 고점 부담 이러한 해석들로 인해서 굳이 투자자들이 주가를 하락시킬 만한 이유를 찾는 약간 그러한 모멘텀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펀더멘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이 이번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사실 일시적인 하락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추후 흐름을 보는 게 보다 더 명확한 흐름이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의 상징은 엔비디아고요. 소프트웨어의 상징은 팔란티어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요. AI 강세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런 엄청난 매출 성장률이나 뭐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더 잠재력이 있겠구나 향후.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아니면 같고. 정규장에서 횡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좀 나중에. 야, 그럼 김민캐스터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행보할지 안 할지. 매수할게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온세미컨덕터 한번 좀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세미컨덕터는 쉽게 말하면 반도체 기업이죠. 1999년 모토로라의 반도체 사업부에서 분사된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력 반도체, 이미지 센서, 아날로그나 혼합 신호 IC 등 자동차와 산업, 또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역시나 3분기 실적이고요. EPS는 63센트, 매출은 15억 5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보시면 약간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을 차치하고서라도 올해 들어서 온세미컨덕터의 주가는 총 21%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치고 올라가고 있는 미장, 또 AI 관련 주들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미진한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온세미컨덕터의 CEO 하산 엘 코우리는 이번 실적에 대해서 기대치를 뛰어넘은 실적이라며 핵심 전반에 걸쳐서 꾸준한 안정화 그리고 AI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확인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전히 투자자들은 온세미컨덕터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문, 즉 회사의 가장 메인 산업과 관련된 둔화를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세미컨덕터의 3분기 자동차 반도체 매출은 총 7억 8,730만 달러로 예상치보다는 많았지만 전년비 17% 정도 줄어든 수치인데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온세미컨덕터는 지난 2분기 해당 수치가 19%였던 것과 비교를 한다면 그때가 바닥이었음을 확인을 했고 이후로는 완만하지만 조금씩 자동차 캐즘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한편 온세미컨덕터는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2개월 동안의 순이익률은 7.3%로 그 전에 12개월 수치였던 24.8%에 비하면 크게 위축됐다라고 보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5년간 연평균 21.7%가 넘어가는 강력한 성장률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은 약 6억 3,420만 달러의 일회성 회계 손실의 영향으로 분기 실적이 악화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연간 성장률이 약 39%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자평을 하기도 했고요. 월가에서도 온세미컨덕터의 순이익률이 앞으로 3년 이내에는 평균 25.6%까지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온세미컨덕터의 4분기 가이던스도 꽤나 양호한 편이었는데요. 4분기 EPS는 57센트에서 67센트 사이, 4분기 매출은 14억 8천만 달러에서 15억 8천만 달러 사이로 제시가 됐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니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다만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 절대적인 데이터 자체가 크게 좀 낮아진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완전히 낙관적으로 보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온세미컨덕터가 AI 시장의 메인스트림으로 탑승할 수 있을 것인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두 가지 키포인트가 온세미컨덕터의 차후 주가 흐름을 좀 보는데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런 점까지 이번 실적에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세미컨덕터.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조금 저희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 가지고 몇 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이 전력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화두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원자력을 할 것이다. 최근에 나오는 건 또 태양광으로 또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지만 한쪽에서는 결국에는 이 전력이라는 것 자체가 인프라를 까는 것부터 해서 너무나도 큰 프로젝트고 이게 이제 단기간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자, 오히려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퀄컴이나 ARM과 같은 저전력 칩들. 그러니까 고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저전력으로 이게 구동이 가능한 이러한 칩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뭐 온디바이스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온세미컨덕터도 사실상 이 저전력에 관련된 엄청난 특허를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 칩 자체가 자동차나 전기차나 아니면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런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결국에는 저전력 칩을 아마 저전력 칩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정말 독보적인 어떤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 전력 사업에 대해서 뭔가 한계점을 느낄 때 그런 수요가 저전력으로 저는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서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메타와 ARM의 어떤 파트너십 또는 뭐 퀄컴이 AI 진출하겠다라는 것들 이러한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저는 온세미컨덕터도 사실상 물론 AI 칩과의 온세미컨덕터의 반도체 그 칩과의 어떤 성향이나 방향성은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온세미컨덕터도 그 안에서의 본인만의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캐파를 좀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전력에 관련된 이러한 기업들은 아마 향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또 있는데. 올해 들어서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기 눌려 때문에 있는 사실 기업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적도 중요하고 뭐 예. 가이던스도 중요하고 주가의 흐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펀더멘털적인 부분, 더 장기적인 미래 전망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냐 예. 이런 네.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아까 뭐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온세미컨덕터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확신을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긴 텀에서 본다면 분명히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동차에 관련해서는 뭐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는 앞으로 이제 수요가 뭐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또 보기도 하고. 자, 일단 온세미컨덕터가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대표님 말씀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팔란티어.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팔란티어가 뭐 조정을 팔란티어죠? 지금 프리마켓은 큰 조정을 주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대표님의 성향과 맞는 종목인지.
맞았었죠. 네. 맞았었다. 맞았었죠. 맞았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제 좀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아, 오히려 너무 너무 이제 과열돼 너무 있으니까. 비싸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번 조정도 사실 더 기다려야 하는 조정이 있으신 거예요? 네, 지금 사실 뭐 조정을 받았다라 하기도 좀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뭐 하루 달랑 빠진 것 같고 뭐 그거 갖고 조정이라 하긴 조금이 그렇고 다르시네요. 일단 반토막 나야 조정이라고 이제 보시니까. 뭐한 2, 예. 30% 아니에요? 내려가야죠. 근데 폭락이라기보다는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어차피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아무리 성장주라도 네. 어느 누구도 손대기가 사실 좀 껄끄러워요. 음. 그러면 뭐 우리 운전할 때 보면은 차가 더 빨리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악셀만 밟고 있으면은 차가 더 이상 나가질 못해요. 그렇죠. 잠깐 뛰고 브레이크를 좀 밟았다가 다시 악셀을 밟고 그래야 차가 계속 더 모멘텀을 갖고 갈 수가 있거든요. 속도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다 좋은 얘기가 나와요.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뭐 상대 반대편 쪽에서 또 뭐 안 좋은 얘기도 많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일단 이제 뭐 기대감, 뭐 매출 기대감 지금 올라오는 속도로 본다면은 네. 되게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 그거 뭐 누구도 부정은 못 하는데 예. 그렇게 속도가 있어도 아직 가야 될 길이 많다. 아. 지금 뭐 11억 달러 정도 지금 그 매출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빅테크가 되려면은 한 500억 달러 분기에 500억 달러 정도는 나와야 돼요. 앞으로 한 예전 한 50배 정도는 해야 돼요, 매출이. 그래야 어디 가서 내가 빅테크다라는 명함을 내밀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수익 모델을 조금 더 놀려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팔란티의 단점이 그거거든요. 네. P30라는 그 이제 창업주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제 좀 약간 정부적 인사들과 좀 약간 그 커넥션을 좀 이용해 갖고 회사의 매출을 좀 더 늘린다던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이런 사적 부분들 이제 기업들 이제 B2B 쪽으로는 예. 아직까지 지금 크게 지금 파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 정부가 쓰니까 영국 정부라든지 호주 정부라든지 캐나다 정부가 같이 그걸 공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정부의 수주라는 게 네. 무한대로 늘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산도 정해져 있고. 예, 예산 다 정해져 있고 아니 근데 사실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이제 지금 이제 집중해서 보시지만 예전에 뭐 7불 때 8불 때 그 EPS가 적자였을 때 적자 기업이었을 때 그때는 이제 정부 그러니까 너무나도 국방부나 아니면은 뭐 국가에 정말 너무나도 이제 보안 관련된 이러한 부서들과의 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 않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 꽁꽁 숨어 있는 기업이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사실 정부에서 정말 많은 돈을 이제 계약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적자였어요. 그렇죠. 수년 동안.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정부 매출 가지고는 이 기업 자체가 어떤 이익 성장률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좀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예, 그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상업용 이제 뭐 고객들과 예, 아직 이제 상업용 쪽 매출이 30%밖에 아직 안 네, 되거든요. 맞아요, 나머지 맞아요. 70이 이제 정부 수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이제 한번 평가를 좀 받아야 될 때가 왔다. 지금쯤. 팔란티어가 예, 지금쯤에서 이 정도쯤에서 한번 평가를 좀 받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는 앞으로 좀 약간 우리 시야에서 잠깐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돼요. 아, 어느 순간에 좀 뭐랄까 조그만 이제 그 새끼 사자가 예. 잠깐 이제 뭐 귀여워 이러면서 이렇게 데리고 놀다가 어느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예. 근데 딱 봤더니 오늘 옆에 이따만 호랑이가 와 있는 거죠. 무서워.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상태의 어떤 이제 밸류에이션 측정이 다시 한번 와야 되는 타이밍이다. 저는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어갖고 예, 예. 아마 이제 다른 뭐 스노플래크라든지 다른 기업들하고 좀 경쟁도 좀 해야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플레어, 클라우드 플레어라든지 이런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좀 더 회사가 커지는 모습을 좀 보면서 다시 투자를 해도 된다. 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갖고 기대감으로 갔을 때 하고 지금 이제 이 회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나오는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굳이 지금 급하게 들어가셔갖고 뭐 그 과정을 어렵게 지켜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팔란티어는 약간은 좀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되고 나서 큰 호랑이가 됐을 때 다시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뉴스로 좀 넘어가서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하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엇갈린 제조업의 지표에 관한 얘기를 제조업 한번 지표. 해보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10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52.5로 석 달째 경기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특히나 이 신규 주문이 많이 늘면서 성장에 힘을 많이 보탰는데요. 관세 부담 때문에 수출은 좀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ISM 제조업 PMI는 48.7로 떨어지면서 8개월째 위축 흐름을 가져가게 됩니다. 특히나 생산지수가 50일에서 48.2로 내려가면서 다시 위축 구간으로 돌아선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제조업군 안에서도 사실 이 기업에 대한 응답자들이 관세 그리고 지정학적인 불안감 때문에 주문 취소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예. 또 이 제조업군 안에서도 식음료 그리고 운송 장비만 확장세고 나머지는 대부분 위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 상황들을 좀 봤을 때 미 제조업에 대한 이 엇갈린 지표 그리고 이 위축되는 신호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제조업에 대해서 말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챙겨왔습니다. 제조업에 대해서 네.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모먼트인 것 같고 예. 뭐 이 역시 앞으로 발표될 뭔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추후에 나오는 지표들에 따라서 조금 더 그 혼조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들의 해석이 어떤 방향으로 진짜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일단은 저는 이제 뭐 과거에 저도 이제 경제 지표를 많이 발표를 제가 해드리기도 했고 그 뭐 해석도 좀 해드리기도 했고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의 미국의 어떤 경기의 체력에 많이 뭐랄까요 차지하는 부분. 제조업은 사실 이제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고 네. 지금의 이제 제조업 부흥에 대해서도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거의 업계에 계신 분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는 약간 무던하게 움직였던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집중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더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시총 상위의 어떤 기업들이 도대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들이 미국을 이끌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같이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과거와 같이 뭐 정말 뭐 제조업에 대한 그러한 뭐 어찌 보면 애플도 제조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기업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을 때는 뭐 과거 정말 우리가 뭐 80년대 90년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한 기업들이 있었을 때는 이러한 지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네. 빅테크 특히나 우리가 많이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는 이 빅테크들이 미국 시장을 좌지우지 그러니까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지표로 활용할 때는 서비스업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관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 이게 저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렇다고 뭐 이거를 뭐 공장을 막 뚝딱뚝 지어가지고 그 정말 그 일 잘하시는 분들이 그냥 쫙쫙쫙쫙 이게 지금 안 그쵸.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미국에 오래 있었는데 네. 그 미국 친구들이 뭐 이렇게 만지고 뭐 만들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걸 좋아해요? 못해요. 못해요. 예, 아예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걸. 네네네. 예,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그게 되기가 힘듭니다. 정말. 예, 그래서 물론 공장 시설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하여튼 뭐 제조업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근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거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대표님이 나왔으니까 좀 어떤 해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 내용인데 CNBC에서 저희 방송 시작할 때쯤 나왔던 기사인데 11월 6일 테슬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1조 달러의 보상한 패키지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좀 세간의 이목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대표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쪽이 아직까지는 좀 우세한 것 같기는 한데 이 관련해서 노르웨이 국부펀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운용이 머스크의 비전 있는 역할로 창출된 테슬라의 가치는 인정을 한다면서도 예. 뭐 보상의 총 규모라든지 주식 가치의 희석이라든지 뭐 이러한 이슈들 또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 1조 달러 보상한 패키지는 부결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좀 내놨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이사 3명 중 2명 정도는 반대를 할 것이다 하면서 뭐 특정 인물을 찝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뭐 주총을 앞두고 테슬라 관련해서도 또 오늘 이러한 소식이 나왔으니까 함께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해봐도 좀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저게 딴 거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제 CEO 자리를 유지를 할 건가 말 건가 사실 이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네. 일론 머스크도 안 주면 난 나가겠다. 괜히 뭐 내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투자가들이 아닌 그냥 뭐랄까 이제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1조씩이나 줘야 될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거죠 지금. 네. 근데 투자가들 입장에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빠졌을 경우에 테슬라라는 그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런 앙트로프너십이 사실은 되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쵸. 그러면은 회사의 자체 어떤 연결고리 자체가 없어졌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거의 테슬라는 이퀄 머스크 이그 아닌가요? 머스크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 이제 밸류에이션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에서도 그걸 계속 지금 양쪽의 의견을 계속 지금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일론 머스크 1조 달러 안 주면은 나갈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네, 진짜로 나갈 것 근데 같아요. 만약에 머스크가 나가고 난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뒤로는 사실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테슬라 아까 PER이 거의 250배, 60배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250배, 60배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일론 머스크거든요. 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제가 봤을 때는 원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지금 리서치 하우스 중에서 지금 테슬라 주가를 20달러로 지금 하향 조정해놓은 회사가 있어요. 네. 왜 20달러를 하냐면은 일론 머스크 빼고 못 빼고 다 빼고 하면은 원래 제대로 된 가치는 20달러밖에 안 된다고. 그럼 테슬라가 그러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차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X라는 것도 솔직히 아직 지금 상장도 안 된 회사예요. 아직도 이제 흑자라는 회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쪽에서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율주행 이제 뭐 한 택시 한 100대 200대 늘려갖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 언제 돈 나올지도 모르겠고 지금 돈 버는 것은 전기차 만들고 ESS 그 달랑 돌리는 거 2개밖에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빼버리면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진짜. 아니 근데 테슬라 그래도 나름대로 큰 회사인 것 같은데 네. 야 아니, 전기차랑 그거 ESS 딸랑 그거 만들어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어? 아니 근데 라고. 지금 대표님이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 동안 예. 또 너무 잔인해 보이도록 이 빨간색 브레이킹 뉴스에 지금 S&P 500 선물이 팔란티어 때문에 1% 밀려나고 있다라는 아. 소식이 아이고. 들려옵니다. 네. 이제 그동안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었지만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실화가 갑작스럽게 된다면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파국도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오는 저는 거예요? 시장이 또 들어올 수 있는데 다시 들어온 과정에서 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아마 줄 거예요. 뭐 대부분 다 이제 줄 걸로 보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계속 다른 사람보다 이제 투자가들을 계속 압박을 해갖고 내가 나갔을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다가. 그러면 결국 뭐 이사들이 이제 여기서는 뭐 주는 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전 세계에서 한 2번째 정도 사이즈가 될 거예요. 뭐 아부다비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 이제 그 국부펀드하고 거의 이제 삐까뻔쩍할 정도로 이제 브렌트유 그거 잘 해가지고 네, 엄청나게 맞아요. 커졌죠. 예. 엄청나게 큰 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저렇게 얘기했으면 사실 입김이 좀 셀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저기가 아마 시장 투자가들을 넘지를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머스크가 그렇게 이번에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거의 반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자기한테 힘을 안 밀어주면은 나도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나도 힘이 없다 이렇게 힘이 하는 없다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일단 뭐, 보시죠. 예, 뭐 11월 6일 날이잖아요. 11월 현지 시간으로 11월 6일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마도 좀 주말 뭐 금요일 뭐 그때쯤 한번 그 결과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테슬라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또 어떤 이야기로 좀 넘어갈까요? 우리가 제조업 얘기하다가 좀 넘어갔던 것 같은데 멀리도 왔습니다. 우리가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이번에는 힘센허즈 실적 그리고 주가 상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여기 실적을 지금 막 이렇게 틀어드려 볼게요. 지금 화면 이제 보이실 것 같으니까요. 화면 틀어드릴게요. 또 최보아 앵커가 또 좋아하는 제가 그죠?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종목 중에 재밌어하는. 하나죠. 힘센 예. 허즈. 제가 예전에 이것도 혼자 이거 한 10분 넘게 사명만 한 5-6번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사명의 왜 노래에 힘센 헐스인지. 대해서. 근데 근데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그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이완수 대표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 힘센 허즈를 강제적으로 아, 여러 맞아요? 번 들으신. 처음 들었는데.
아, 그래요? 대표님 제가 얘기할 때 제대로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전 잘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오늘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고 관련된 주가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의료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말 못할 고민을 좀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남성 그리고 여성 질환자들에게 좀 특화된 곳이다. 제가 많이 순화해서 말을 했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창업 초기에 큰 인기를 구가했던 곳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질환을 얘기하기를 시작하면 저희한테 빨간 딱지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개인 맞춤형 치료제를 구독 형태로 제공하면서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 111% 그러니까 2배 넘게 뛰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EPS는 6센트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매출이 6억 달러로 예상치보다 좋았고요. 관련해서 개별 이슈까지 전해지면서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긴 한데요. 제 기억으로는 간밤상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최대한 5에서 6% 정도까지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저희가 방송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2, 3%대 상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그 상승 동력이 약간은 좀 약화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을 좀 먼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힘센어즈는 일단 세금 평가 공제 지급과 관련해서 약 6,080만 달러의 세금 혜택이 포함이 돼 있었고 일부는 세금 비용으로 상쇄됐으며 이러한 비용은 일회성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밝혔고요. 또 환자들에게 더 광범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사가 노력했던 부분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힘센허즈의 CEO 앤드류 두점은 힘센허즈의 매니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탈모, 성기능 장애 등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 질환뿐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새롭고 전문적인 분야,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에는 저테스토스테론 치료,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에 대한 비약적인 방법을 현재 연구 개발 중이다라고 자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또 힘센어즈의 이번 분기 가입자는 250만 명으로 전년비 21%나 늘었는데요. 이 월 평균 가입비 역시 67달러에서 80달러까지 인상이 되면서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힘센어즈의 가이던스는 나쁘지는 않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이전에 23억 달러 내지 24억 달러에서 이번에는 23억 4천만 달러에서 23억 6천만 달러로 하단은 약간 높이고 상단은 약간 낮아졌습니다. 4분기 매출은 6억 500만에서 6억 2,500만 달러로 내놨는데요. 예상치였던 6억 3,170만 달러 대비해서는 약간은 이조 낮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힘센어즈는 이날 노보노디스크에서 출시 예정인 비만 알약을 원격 의료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현재 노보노디스크와 협의 중이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 시간을 거래해서 실적에 더해서도 상승폭이 커졌었는데요. 다만 아직 완전한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며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지 않을 확률 역시 아직은 높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노보노디스크 역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힘센어즈와 예비 협상 중이다라고까지만 전했다고 합니다. 힘센어즈와 노보노디스크는 이전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지만 노보노디스크가 힘센어즈를 위고비 복제약 판매와 관련해서 기만적인 마케팅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한 이후 지난 6월 이 파트너십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풀어보자면 올해 미 식품의약국 FDA에서 복합 비만 치료제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해졌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해당 약물의 복제약 판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었습니다. 힘센어즈의 약물이 대표적으로 위고비 등에 비해서는 가격이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매출이 그 당시에 급증을 했었고요. 해당 시기 힘센어즈의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3배 가까이 폭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후 당국이 해당 조치를 강화하면서 이 규제 리스크는 힘센어즈에게 양날의 검이 되어서 돌아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노보노디스크와의 위고비 유통 계약까지 종료가 되자 힘센어즈의 주가는 하루 만에 35% 넘게 폭락하는 이례적인 흐름을 나타낸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 규제 리스크라는 부분은 힘센어즈의 장기적인 미결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힘센어즈의 사업 구조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충분히 상승할 만한 여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지난달 말 미 연방법원은 일라이 릴리가 윌로웰스를 상대로 복제 비만 치료제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기각시켰고요. 이는 복제약 시장의 전반적인 규제 리스크가 이전에 비하면 많이 사라졌다라는 분석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 이후 노보노디스크와의 재협력 이야기가 들려오자 이 전문가들은 힘센 허즈에 대해서 대중들이 가지는 의구심을 일부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견조한 외형 성장 모멘텀과 함께 내년에 예고돼 있는 캐나다에서의 비만 치료제 출시, 또 유럽 원격 의료업체인 자바와의 M&A 등을 통해서 유럽 시장 진출 역시 예고된 점이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힙셋 허즈는 사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조금 껄끄러워하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좀 말끔하게 해결해준 그러한 되게 혁신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프닝은 아니죠. 힘센 허즈 브리핑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굉장히 매니아층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그동안 말을 많이 했죠. 뭐 탈모라든지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약을 발견하는 기업은 사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힘센허즈가 이러한 약간은 매니악한 층을 공략하는 그런 약물을 좀 개발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대형 제약사들과는 다른 노선이지만 독자적인 그런 입지를 좀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확실한 기업이다라고 좀 저는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원격 진료라든지 이제 뭐 AI 진단 이런 쪽에서 사실 미국도 지금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고 한국도 뭐 루닛이라든지 뷰노 같은 회사들이 사실 뭐 크게 지금 시장을 키우고 있는데 사실 뭐 최근 들어서 그 성장성이 이제 눈에 띄게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의사들이 진단을 하잖아요. 네. 뭐 영화 보면은 뭐 여럿이 앉아갖고 뭐 엑스레이 보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오진율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 의사가 직접? 네, 오진했을 경우 30%. 아니에요. 그러면은 면허를 반납해야죠, 거의. 그죠? 아니, 더 높을 것 같은데. 더 높아요? 거봐요. 실제 오진율이 50%에 이른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게 미국에서의 이야기인 거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뭐 오진율이 반은 50%가 오진한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종합병원에서 아. 복잡한 병이 왔을 때 네. 이것을 진단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세 이런 명이 얘기는 같이 살아서 처음 듣는데? 진단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는 게 AI 진단 이런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오진율이 아까 얘기했던 30%까지 줄어들 수가 있대요. 30%도 높다고 그것도 생각해요.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제 주변에서도 뭐 오진 나와갖고 뭐 부모님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뭐 꼭 죽는 건 아니더라도 네. 이제 약을 잘못 쓸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심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온 얘기가 결국은 두 개를 같이 써라. 그러니까 AI 진단한 걸 갖고 네. 사람이 진단을 의사가 마지막에 최종 사인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쪽으로 지금 가면서 국가에 지금 지원하는 의료 AI가 네. 이런 쪽으로 지금 흐른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아마 지금 이제 진단업체 이런 데서는 이제 국가 지원으로 아마 이제 무조건 강제적이 아니죠. 맨데토리하게 의사들의 진단과 섞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 뭐 힘센 허즈도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원격 미국 같은 경우 그럼 앞으로 원격 AI 의료 시장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커질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원격 있네요. 의료랑 뭐 직접 만나서 사인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AI 복합적으로 해야 진단도 돼. 마찬가지고 AI 진단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AI 진단이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되게 재밌는 게 한국의 뭐 업체가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네. 밥 안 먹고 이렇게 뭐 계속 뭐 이렇게 인사만 하는 그 무슨 기간 라마단 기간입니까? 라마단. 저는 이게 뭔가 죄송합니다. 라마다 밥 안 먹고 기도만 밥 안 먹고 하는 인사만. 네, 밥을 안 먹은 적이 없어갖고 예, 예, 예. 라마단 기간에 네. 그걸 사우디아라비아 병원에다가 딱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 잠깐 쉴 때 와갖고 일렬로 서갖고 그냥 딱 들어가면은 진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아마 그쪽에다 또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 보면 사실 의사들의 어떠한 전반적인 그 네. 케어를 직접 못 받고 미국 같은 경우 의사가 한번 진단했다 그러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까지 엄청 감안한다면 높죠. 아마 이제 힘센 허즈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AI 진단업체라든지 원격 의료업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앞으로 국가 지원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제약사들에 비해서 힘센 허즈의 약값이 약간 저렴한 부분도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예. 물론 그런 것들은 뭐 추후에 약가 인하가 된다 하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약간은 대형 제약사들과 비슷한 듯 다른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처음에 이 기업이 굉장히 약간은 좀
팀장님이 흔히 말씀을 하시는 약간 잡주 이런 느낌이었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지금은 꽤나 좀 견조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요? 힘센 힘센어디가요? 여전히 잡주죠. 아, 네. 예. 무슨 소리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했는데 아까 오진율이 50%라면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사실 사람이 오진을 그렇게 내면 AI가 진료를 하고 사람이 검토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사람이 진료한 걸 AI한테 검사를 맡아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도 비용 볼 수도 문제 있고요.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렇게 저는 되죠? 근데 뭐 이런 막 방금 이제 의료 원격 의료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뭐 엑스레이, MRI, CT 저는 그냥 무조건 AI가 나중에 다 할 것 같아요 혼자서. 아, 근데 이거를 뭐 사실 비의료인들이 4명이 모여서 하기에는 아, 그 근데 의료업계에서 알아서 할 일이 의사분들도 근데 말 하다 보면 그냥 저희랑 비슷한 것 아니, 같아요. 왜냐면 그들도 사람인지라. 네. 사람인지라. 하여튼 근데 AI를 어떻게 사람이 그걸 AI가 더 정확도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쵸, 그런 그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어떤 산업의 어떤 동향은 저희가 또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뉴스로 또 넘어가서 어떤 뉴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날 관세에 대해서도 조금 혼선이 있었다는 내용을 함께 가져왔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무역 휴전 합의에 따라서 또 11월 10일부터 1년 동안 이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이 심지어 대법원이 지금 관세를 근거로 무효화를 한다고 해도 다른 법을 적용을 해서 다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재 이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관세 합법성에 대한 내용을 현재 심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이 변론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다르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 정부가 재판에서 실제로 지게 된다면 그동안 받은 관세 그리고 이자까지 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돌려줘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좀 더 강하게 나오면서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세게 유지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네. 뭐, 그러니까 관세를 관세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그 말씀을 드려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실 이제 무역 분쟁, 관세가 또 핵심이잖아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본 와중에 무역은 어느 국가든지 다 갈등이에요. 수입을 해도 갈등이고 수출을 해도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에서 호혜적으로 이렇게 뭐 서로 무역을 했다는 케이스를 제가 거의 못 봐요. 예,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뭐 네. 무기 빌려준 것 빼고는 제가 못 봐요. 누구를 때릴 때 뭐 네. 필요에 도움 준 것 빼고는 못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세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무역 정책이죠. 전반 정책이고 저 연방 정부가 명확하게 자기들의 지금 목적이 있어요. 상호 관세는 연방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고 품목별 관세는 지금 이제 미국 내 어떤 산업들을 이제 그 보호해주는 측면인데 지금 연방 정부에서 연방 법원에서 얘기한 것은 지금 상호 관세입니다. 품목별 관세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갖고 있는 각종 법들이 품목별 하나씩 관세를 때리려면은 다 검토를 해요. USTR이 그걸 다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때리던가 뭐 페널티 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호 관세는 그게 아니라 모든 품목에 대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 법은 사실 미국이 아직까지 적용을 정확하게 하긴 좀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세는 여태까지 제가 뭐 봤을 때 그러면 관세를 이미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관세를 받은 게 미국 업체한테 받은 게 아니고 아직 미국 연방 정부가 한국 업체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관세는 미국 내 수입업자한테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 내 수입업자들이 그럼 그걸 또 네. 돌려달라고 그러면 또 소송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소송 끝난다 해서 바로 자동적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예, 수입업자들이 달라고 할 거예요. 달라고 하면 아마 수입업자 제가 볼 때는 바로 파산할 겁니다. 정부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뭐 돌려줘야 되는데 그건 되게 나이브한 생각이고 예. 이렇게 바뀔 거고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 만약에 이제 이 상호관세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네. 다른 법들이 많아요. 슈퍼 301조, 302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저희가 잘 아는 법들이 다 많기 때문에 다른 법을 적용해서라도 예. 아마 전반적인 관세율을 유지시킬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보다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이 사법부에서 뭔가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는 네. 사실 지금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현재까지 인플레이션이 안 오르고 지금 버틴단 말이에요. 2024년도 말까지 바이든 행정부 말 때까지만 해도 관세율이 한 2.5%였어요. 거의 관세가 없었다는 거죠, 수입 관세가. 근데 지금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나니까 평균적인 관세율이 18%예요. 그럼 그때보다 지금 한 6배, 7배가 올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 올랐으면 사실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고 버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일단 수입업자들이 미리 빨리 물건을 사재긴 했다는 거죠. 네. 그게 다 이제 소비가 되는 게 네.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연말까지 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내년부터 이제 관세가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연방 정부가 만약에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내년 초쯤에는 일괄적으로 관세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미국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인플레이션에서. 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법부에서 이런 판단을 내려주면은 관세 적용을 다른 방식으로 좀 하면서 다시 경제 부담이 안 가는 방식으로 아마 뭔가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 이 상태로 가면은 그냥 자동차가 그냥 직진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감이 예. 아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관세율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품목별 관세 쪽으로 좀 더 많이 옮겨 놓을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분명히 지금 얘기해 놓은 게 들어와서 리쇼어링 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뭐 제조업 막 하는데 트럼프가 3년의 기간을 주고 있어요. 의약업체는 1년 후부터는 관세를 때리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1년, 2년 만에 모든 걸 다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관세를 낮출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세가 딱 그 정도 지금 타이밍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도 그거 다 지지율인데.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저희가 볼 때는 맨날 사법부에서 지면은 우리가 다 돌려받을 거야.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수입업자가 받는 거지. 예. 네, 우리가 근데 이제, 문제는 거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관세 그 대법원의 어떤 심리 결과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미국 경기의 어떤 불확실성을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까지 됐는데 뭐 돌려주든 어떻게 되든 다시 뭐 301조가 됐든 232조가 됐든 이걸 또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그 관세를 하나하나 이제 품목별로 부과하는 명분을 또 살려야 되고 그 과정 자체가 이거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고. 더 비용이 드는 거죠. 예, 이거 완전 난리가 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난리가 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부담을 느끼거나 약간 불확실성이 더 증폭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투자자들이 약간은 좀 관심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일단 하급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이건 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걸 과연 뭐 소위 얘기하면 우리 후배들이 전부 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선배들이 이거를 우리 후배들이 전부 다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했는데 우리가 그걸 뒤집기도 약간의 어떤 애매해지는. 정치적인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살짝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하나의 관건이 아닐까. 뭐 혹시 모르죠. 왜냐하면 미국은 또 그런 거 신경 안 뭐 써요. 트럼프 대통령 요즘 보다가 연준 파월 의장 보면 또 둘이 닮아가는 느낌도 있고. 그래요? 거기 사법부 수장도 어떤 또 부분에서? 예. 둘 다 뭐 헷갈리게 얘기를 해요. 자꾸 여기서 저 얘기하고 저기가 저 얘기하고 뭐 제가 보기에 앞뒤도 안 맞는 얘기만 예. 하시다 보니까 원래 저 싸우다 보면 닮아가요. 네. 저는 아시잖아요. 그래도 파월 회장 좋아요. 좋아요. 임기가 끝나서 지금 그 라인을 타면 이제 썩은 동아줄이 됩니다. 뭐라고? 썩은 동아줄에 썩은 타는 동아줄이라고? 적이 됩니다. 새로운 의장을 기다려야죠. 참 진짜. 야 이거 저희도 줄도 서야 되는 뭐 미국 NSA나 이런 데서 올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예. 미국에 줄도 서야 되고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 관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요거는 이제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뉴스를 우리가 또 하나 보고 또 오늘 이완수 대표님이 준비하신 종목이 있습니다. 네. 요거 꼭 기대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예, 너무나도 이거 재밌는 꼭 들어야 종목을 가지고 돼요. 나오셨는데 일단 뉴스를 하나 보고 그다음에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드리는 마지막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칩 블랙웰의 중국 수출 시도를 막았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참모들이 수출 허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블랙웰 칩의 중국 판매를 허용을 해달라면서 직접 로비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원래는 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 논의를 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참모들이 이건 국가안보를 보다 위협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대를 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의 의제에서는 완전히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어져 오면 이렇게 직접 젠슨항 CEO가 로비를 벌였잖아요. 이 정도면 좀 정부가 안티가 아닌가, 엔비디아 안티가 아닌가. 그리고 좀 시야를 넓게 확장을 해보면 한국에서도 못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뭐 블랙웰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AI 칩이라고 보기보다도 지금 AI, 정말 이 AI 패권이라는 것을 빼앗기게 된다면 네. 과거에 정말 석유 시장을 장악했던 뭐 어떤 미국의 어떤 방향성 또는 뭐 정말 뭐 그와 동시에 또 이제 달러를 이제 기축통화로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말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패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에너지 패권이다, AI 패권이다. 이러한 우리 단어를 많이 쓰는데 네. 지금의 이 AI가 결국에는 그 산업의 성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는 미래의 어떠한 뭐랄까요? 정말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이다 보니까 이 블랙웰이라는 칩 자체가 단순하게 AI로 보는 약간 무역하는 또 작은 뭐 작다는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뭐 하여튼 그런 물건이 아니라 예. 뭐 이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떤 가치로 이야기도 하기도 좀 힘들 정도의 그런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저는 뭐 내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저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뭐 히토류에 대해서 뭐 규제를 1년 정도 연장하겠다라고 네. 했지만 저는 이거 금방 깨질 수도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어제 말 다르고 예. 오늘 말 다르고 아니 뭐 내일 말 반도체에 다르고. 대해서 그렇게 규제를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죠. 히토류를 그렇게 우리가 내놔야 돼? 우리가 너희들 대두까지도 사주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명분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이번에 뭐 에이펙 정상회담 때 그냥 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왜냐하면 왜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냐면 그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하나의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네. 이 명운이 달린 협상 카드를 쉽사리 내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블랙웰 칩은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중국 입장에서 히토류가 그 하나의 될 수가 있고 아니, 우리나라 칩 공급이랑 관련해서도 사실 네. 그 공급이 그렇게 젠슨항이 말을 했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뭐 네. 내년 이렇게 좀 긴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어떤 많은 그런 변수들이 있을지는 아직은 뭐 모르는 것이고 블랙웰이 아니더라도 차상위 칩이라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뭐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뭐 젠슨항 CEO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 칩을 중국에게 풀어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우리 미국 칩에게 의존할 수 있게끔 생태계를 마련해 버리면 네. 이 친구들이 이것을 뚫고 나가기가 힘들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자립을 하게끔 만들어 버리면 자기네들의 생태계를 만드는 국간이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그 전략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반대로 그러면 제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우리의 생태계를 뭐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를 뛰어넘는 듯한 어떤 기술력을 또 흡수해버린다는 그런 위험도 있으니까 이게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타이밍을 네. 그냥 놓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물론 실력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 타이밍을 지금 견주고 있다가 놓쳐버리면 완전히 또 넘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뭐 전략적으로 계속 밀당을 막 하고 있는 근데 뭐 그런 중국이 상황이다. 미국을 완전히 넘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시간이 많이 많이 필요할 것 걸리겠죠. 같긴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를 계속 규제하고 조율을 하면서 네. 미국이 성장하고 있는 그 부분을 늦출 수밖에 없는. 음. 그러니까 뭐 결국엔 미국도 이제 히토류에서 어떤 뭐 독립이 되겠죠. 하지만은 그걸 계속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게 중국 입장인 거고 발전 속도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계속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완수 대표님이 준비하신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저희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가장 부담스러운 순간입니다, 지금. 예. 약간 지금 마우스를 클릭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해야 됩니다. 궁금합니다. 이걸 또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종목 얘기하면은
화를 내실 분들이 꽤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한 3년 전에 투자를 좀 했다가 예. 조금 이제 피크에 잡고 좀 손실을 좀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양자 컴퓨터 보면은 뭐 난리잖아요, 투자자분들이. 예. 근데 보면 실체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 매출이 사실 1,000억 달러도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런 회사의 뭐 PER이 지금 뭐 1,000배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예. 근데 모든 업종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기대감에, 기술에 대한 기대감에 한번 주가가 빵 떴다가 그 다음에 이걸 실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 논쟁이 되면은 한번 주가가 쭉 내려갑니다. 예. 그 다음에 어느 사이에 호랑이가 큰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큰 호랑이가 나타나죠. 사실 피터 린치가 이제 그런 투자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랑이가 딱 한번 이제 귀여울 때 잠깐 눈에 뺐다가 나중에 부지부식간에 사실 이 회사가 좀 커졌을 때 실체가 나왔을 때 그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 중에 보면 지금 3년 전에 딱 그랬던 데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그린 수소 혁명을 막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3년 전만 해도 모든 게 다 거기에 쏠려 있었어요. 지금 양자 컴퓨터 같이 예, 기대감이. 예. 그때 이제 플러그 파라든지 블룸 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은 수소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전기 배터리를 써라. 수소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했는데, 제가 이제 왜 지금 추천목 플러그 파워를 갖고 왔냐면은 그 해당 종목이 예. 사라졌다가 예.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매출이 이제 올라옵니다. 실체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률이 네. 뭐 꽤 좋았다가 뭐 약간 조정을 주긴 했지만은 네, 네. 이 주가 상승률이 나왔던 요인이 이제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는 그렇죠. 거였나요? 실체가 나오는 거죠, 실체가. 예. 특히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연초 위에 541%가 폭등이 됐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지를 만드는 회사예요. 전지만. 수소 전지. 전지죠, 예. 전지. 전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쓰는 전지예요. ESS에.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일단 블룸에너지가 먼저 지금 매출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플러그 파워는 수소 에너지 밸류 체인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어요. 예. 뭐 수전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었는데 한 5년 전만 해도 이런 시설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다들 웃었어요. 그게 뭐 말이 되는 거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뉴욕주라든지 테네시주, 그 다음에 조지아주에 하루에 지금 36만 톤을 생산하는 수소 생산시설을 이미 만들었어요. 이걸 돌리고 있어요. 예. 생산을 벌써 해요. 두 번째는 이걸 유통 공급을 해요. 예. 공급을 해주고 한쪽에서는 수소 전지라든지 수소 발전기를 또 만들어요. 이게 있어야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플러그 파워가 하고 마지막에 발전기라든지 수소 전지를 이제 이동하는 그 모바일 있죠. 네. 여기다가 이제 장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게차라든지 특히 아마존 월마트에다가 2만 대의 그 창고에 지게차를 지금 다 수소로 돌려요. 이걸 플러그 파워가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소 이제 트럭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예.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수소 전지를 갖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정용, 산업용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산업 계열을 다 수직화해 놓은 게 사실 플러그 파워입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는 이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이건 실체가 없다, 이러다 망한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올라옵니다. 이제 드디어. 그래서 저는 이제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수소 전지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약간 고체 쪽으로 이제 전고체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응축력이 좀 세갖고 고단위 전기를 생산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비행기, 산업시설 같은데 딱 쓰는데 맞고 예.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하고 산소를 화학 반응을 하는 연료 전지를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단점이 뭐냐면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크겠네요. 블룸에너지 그 전지보다. 블루는 크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쓰는 거고, 그다음에 플러그 파워 수소 같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물류라든지 모빌리티예요. 뭔가 바로바로 움직이는데 예. 가정용 이런 쪽에 유리가 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블룸에너지가 지금 먼저 가고 있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지금 계속 로보틱스부터 시작해갖고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산업 로봇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때는 플러그 파워의 수소 전지가 더 곽갑을 받을 수가 있다. 둘 다 중요한 것은 수소를 갖다가 충전을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블룸에너지나 플러그 파워나 수소 에너지에 대한 수요의 어떤 시장의 긍정적인 어떤 전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전망은 이미 나왔어요. 전망은 나왔어요. 나왔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들을 이제 데이터 센터에 태양광 에너지 풍력을 갖다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에너지들이 이렇게 밀도가 세질 않아요. 강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원자력, 그러니까 원자력이라든지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SMR 예, 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ESS에 가장 적합합니다. 밀도가 그만큼 세갖고 원전 정도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블룸 에너지가 수소 전지를 확인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수소 전지는 다른 전지하고 틀리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소음이 없어요. 소음이 없어갖고 지금 잠수함, 비행기 무조건 이걸 써야 된답니다. 아, 잠수함은 소리만 났다 하면은 바로 잡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잠수함에 들어가는 전지는 다 수소 전지로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지금 전고체를 갖고 수소 전지를 쓰겠다라고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한 3년 전에 비해서 요즘 저도 계속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수소 비즈니스가 사실 너무 커진 게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매출이 나온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플러그 파워가 이렇게 매출이 사실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언제였냐면 처음에 나왔을 때 한 600억, 죄송합니다. 한 7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냈단 말이죠. 7억 달러 정도. 그러다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 줄어들어 갖고 6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이게 현실화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계속 적자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가 다시 7억 6천억 달러로 다시 또 매출이 지금 상승을 합니다. 예. 적자 폭도 확 줄고 있고요. 예.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 매출이 해마다 한 30% 증가한 걸로 지금 잡혀 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아마 이제 현실화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렇다 보면은 양자 컴퓨터 마찬가지로 그린 혁명이라는 기대감이 3년 전에 있었고 그게 지금 산업에 현실화되고 있고 예.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지금 수소 산업에 대해서 비즈니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좀 단점은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아까 한 4개 정도 수소 시설이 지금 운용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수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 한 35만 톤 이상 다 만들어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4개 생산실을 더 지려고 그랬어요. 미국이 한 20개까지 얘기를 했는데 스톱을 했습니다. 그만 짓자. 이제 너무 적자가 심하다. 짓다 보니까. 예. 그리고 반대로 지금 사우디라든지 한국도 이미 이제 여기랑 협약을 맺어갖고 한국 내에도 지금 인천의 남동공단, 당진행 공장, 그 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그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창원 공단에다가 이 시스템을 지금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자국 내 지금 이 생산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해외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예, 예. 우리가 이제 계속 그잖아요. 기대감만 갖고 평생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기대감만 갖고 가다가 죽는 기업들도 많고 사라지는 업종도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수소 업종 이쪽이 예. 저는 이제 한 3년 전에 봤을 때보다 지금 진짜 구체화되고 회사 자체가 지금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쪽이 한번 예. 기대감을 갖고 가시면 어떻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시고 이제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못 드시는 분들 좀 뒤로 돌려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이 기업들 또는 뭐 앞으로 이제 요 방향성이나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태양광, 수소 할 거 없이 정말 이 섹터에 대해서 에너지 섹터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님 여기서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한번 이 기업들 또는 그때 가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기업들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프리마켓 뉴욕 뒤에 또 30분 저희가 또 확장으로 해서 방송이 있습니다. 저 최보 앵커와 김민 캐서가 또 연결해 주시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저희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속보를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8시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나서는 길 지하철은 또 복잡해 오늘도 똑같은 하루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기분이야 20살 때 학생도 40살 직장인도 모두 똑같은 고민해 내일이 어떨지 모르겠어 But we're still here, we're still trying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 Every step
네, 최부하 김민의 PM10 오늘도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M7,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에 저희의 관점으로 선정한 세 종목, 그러니까 네. M3를 합쳐서 M10, 총 10종목의 현재 프리마켓 주가 상황,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의 개별 이슈까지 면밀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3분기 어닝 시즌이 한창이죠.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빅테크 실적에만 관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조금 뜯어보자면 장 놓칠 전에 수 실적을 있죠. 발표하는 굵직한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장전 실적 발표 기업들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부분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장 시작하기 본격적으로 직전이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속보들이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상당히 많아서 오늘 저희가- 속보가 너무 그쵸. 많습니다. 그러한 장전 발표되는 실적들까지 또 속보들까지도 저희와 함께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아주 유의미하게 채워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도 김민 캐스터와 함께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M7 기업들의 현재 주가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프리마켓장에서 3대 지수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내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나스닥이 특히나 이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가 넘는 또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술주 위주로 한번 살펴봤을 때 M7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은 어떨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플도 어제 정규장에서 이어서 오늘 프리마켓장에서는 1%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2% 가까이 정규장에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또 2% 가까운 하락세를 또 이어나가고 있고요. 또 메타 쪽으로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타는 현재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보이고 있지만 어떻게 이어질지 정규장의 상황까지 또 이어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알파벳의 상황은 현재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떨어지고 있고 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아마존, 테슬라까지도 함께 주가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아마존의 경우에는 4%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현재 프리마켓장에서는 1.7%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낙폭이 좀 크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정규장에서는 2.5% 넘는 상승분을 키워냈지만 현재 개장 전 2.5%대 하락세를 또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M7 주가를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좀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실제로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은 저는 지금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번 하락세는 팔란티어로 인한 AI에 그렇죠. 대한 그런 실망감이 좀 대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AI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끌어내리고 시장의 네. 투심을 좀 약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잘 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 조정이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를 하시기보다는 네. 조금 개별 기업 이슈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관련해서 실적들까지 보시면서 조금 긴 텀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장전 실적 발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릴 기업 BP, 스포티파이, 화이자, 우버 그리고 얌브랜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많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BP 그리고 스포티파이의 실적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BP 실적부터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BP의 실적은 3분기 실적입니다. EPS는 85센트, 매출은 492억 5천만 달러로 보시다시피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3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22억 3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실적이 좀 보고가 됐는데요. 이 BP 측은 이번 분기 사업 전반에 걸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비용 효율성 개선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이러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을 이번 분기에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았다라는 그런 발언들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이 BP는 3분기 순부채가 260억 5천만 달러로 전년도 수치인 242억 7천만 달러보다는 약간은 높았다라고 보고는 했지만 그래도 전분기와 비교를 한다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라는 점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BP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영업 현금 흐름이 78억 달러로 3개월 전의 수치였던 63억 달러 대비 많은 부분이 증가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향후 3개월 동안 7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자사주 매입도 추가적으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풀이를 해드리자라고 한다면 주주 환원 속도를 여전히 유지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발표는 전략적인 재설정을 발표한 이 BP의 그런 지난번 8개월 전에 했던 발표 이후에 나왔던 공시이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BP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드러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모먼트였습니다. BP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13% 정도 높아진 상태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리더십 개선 그리고 비용 절감 프로그램이 낙관적으로 맞아떨어지면서 BP의 네. 이번 실적 개선을 이루어냈고 주가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권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유주들의 실적을 많이 보실 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유가 하락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정유주들의 마진이 좀 많이 남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정유주들의 실적은 견고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BP 같은 경우에도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은 좀 호조인 측면이 강하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BP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주 큰 폭의 상승폭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여전히 이번 실적에서 펀더멘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차원에서 혹은 오늘장이 개장한 이후에 상승폭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지 같은 부분도 좀 주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실적은 스포티파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스포티파이도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은 43억 유로로 전년비 12%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고가 됐는데요. 이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해서 니즈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기회가 됐다라고 스포티파이 측은 밝혔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8억 9천만 유로로 주당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3.28 유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예상치가 주당 1.96 유로였다고 하니까 앞자리가 2번이나 바뀌었죠. 그러네요.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는 예상치가 10억 3천만 달러로 제시가 됐었는데 이 역시 많은 부분 좀 상회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월간 활성 사용자가 늘어난 것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낙관적으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가 전년비 11% 늘어난 7억 1,300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분기의 수치는 7억 1,00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300만 명 정도가 추가가 된 셈이죠. 네.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은 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부분은 지금 주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마켓에서 뭐 지금 대체적으로 민캐스터가 말해줬던 것처럼 AI에 대한 버블론 또 팔란티어에 대한 우려로 전반적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네. 지금 5%가 넘게 좀 상승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 개별 기업 이슈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좀 그렇네요.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정보를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포티파이는 사용자 간의 메시징이라든지 새로운 음악 검색 그리고 제어 기능 같은 것들을 최근에 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AI로부터 음악과 팟캐스트로부터 음악을 추천받는 기능까지도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역시나 이번 스포티파이 실적에서도 AI와 이 기업 간의 그런 결합이, 통합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멘텀인지 좀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께서 재확인해보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티파이의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현재 40%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스포티파이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분명히 열려있는 룸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월간 활성 사용자가 네. 다음 분기에는 3,200만 명 정도 추가된 7억 4,500만 명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특히 제가 앞서서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그런 니즈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네. 프리미엄 가입자 같은 경우도 800만 명 정도가 추가된 2억 8,900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BP 그리고 스포티파이 이번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주가 네. 역시 여기에 좀 일정 부분 그 주가의 상승률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려운 시장 속에서 견조하게 잘 버텨주는 흐름을 현재 프리마켓에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포티파이가
화이자가 사실 이렇게 실적을 내놓은 다음에 또 투자자들의 반응이 방금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데 네, 어떤 좀 반응이 나오고 있죠? 대체로는 긍정적인 입장이 좀 많긴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뭐 실적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았고 또 4분기에 대해서 또 내놓는 사안들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좋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실적 대비해서 이게 또 밸류 대비 성장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한 얘기들은 사실 다른 기업들에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의견이지만 저는 그럴 때는 현재 주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싶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하는 그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현재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잠시 후에 화이자, 우버 그리고 얀브랜즈의 실적까지 짚어드릴 거니까 끝까지 10시 30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민캐스터가 준비한 구글에 대한 브리핑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제 있었던 내용이지만 함께 또 짚어보면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슈까지도 팔로우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의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럽 채권 시장에서 약 30억 달러의 규모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자금 조달은 AI와 또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급격하게 늘면서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게 목적인데요. 회사채는 만기별로 나뉜 8개 구간으로 발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투자층도 다양하게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메타도 뭐 3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자금 조달에 나서는 모습들이 이제는 좀 흔하게 보일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최근에 나왔던 이슈 조금만 더 짚어드리면, 이 구글이 발행한 달러화 채권에 약 900억 달러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돈이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수익성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자들의 반응이 이제는 이런 또 구글에 대한 회사채가 국채보다 조금 안전하다라고 하는 반응도 좀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은 정보를 좀 덧붙여 드리자라고 한다면, 이번 구글의 채권 발행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총 규모는 250억 달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는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당연히 175억 달러 상당이고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65억 유로로 현재 좀 책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 같은 것들도 책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구글은 지난 4월에도 유럽에서 65억 유로의 채권을 발행한 전적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빚을 내서라도 AI에 투자하자라는 자금 조달의 목적이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AI 관련주들의 공격적인 자금 투자 또 채권 발행이 뭐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다투어서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메타가 지난달 말에 30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고, 네. 저희가 뭐 거품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오라클 같은 경우도 9월에 18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채권 발행을 하면서 자금 조달을 통해서 빅테크들이 정말 AI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버블론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죠. HSBC의 CEO 역시 AI 기업들의 막대한 자본 지출이 더 이상은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까지도 좀 늘어나고 있다. 네. 이러한 이익 포트폴리오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 될지, 혹은 이번 투자가 정말 과열인 것인지 과도한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다음 분기까지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시각은 항상 이제 가져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1년, 2년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다음 분기 실적을 본다면 그 청사진이 조금은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어쨌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화이자 실적 이어받아서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만한 종목인데, 뭐 약가 인하와 관련돼서 최근 대형 제약주들의 흐름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의 실적을 한번 짚어드리면요, 3분기 EPS는 87센트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지금 인베스팅에서 나오고 있는 숫자가 지금 CNBC나 다른 외신들에서 짚고 있는 숫자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예상치가 168억 달러고 지금 현재 나온 매출이 167억 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CNBC 등 다른 외신들에서 현재 집계를 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예상치가 165억 8천만 달러고 이번 화이자의 3분기 실제 매출은 166억 5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시각들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니까요.
이러한 점들은 좀 더블 체크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는 뭐 일정 부분 좀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겠지만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네.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지금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정확하고 공평하게 좀 공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집계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분기 매출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상쇄해줬다라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네. 연간 EPS 같은 경우도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기대를 하시는 상향에 대한 것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연간 EPS는 3달러에서 3달러 15센트로 제시를 했는데 이전 수치가 2달러 90센트에서 3달러 10센트 정도였다고 하니까 뭐 일정 부분 상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네. 여기에 조금은 초점을 맞춰 보신다면 분명히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연간 매출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610억 달러에서 640억 달러로 기존에 제시했던 수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화이자는 이번 실적에 대해서 견고한 실적이다라는 표현도 사용을 했고 꾸준한 자신감을 좀 드러내야 할 때다라는 표현들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이번 실적에는 중국 기업인 3S 바이오와의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인 13억 5천만 달러가 포함이 됐다라는 부분도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EPS가 20센트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일회성 비용이 없다면 화이자 측에서는 우리의 EPS, 우리의 매출은 더 높았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최대한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모멘텀들이 공존을 하고는 있겠지만 화이자의 주가는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우려를 조금 표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러네요. 보여집니다. 프리마켓에서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감히 추측을 좀 해보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와 관련된 그런 소식들을 어떠한 업데이트가 있을까? 뭐 화이자 측에서는 어떠한 네. 대응책을 내놓을까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입장. 추가적인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향후 미래 전망에 대한 일종의 그런 비관론을 좀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화이자가 이 정도면 잘 나오지 않았냐, 뭐 증권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인하 문제와 더불어서 또 이 화이자하면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코로나가 좀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걸 대체할 만한 수익 구조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반응도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버 실적을 하나 짚어드리고 민캐스터의 다음 이슈 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버도 많은 분들이 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우버의 실적도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함께 수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버의 지금 실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지금 나오자마자 지금 찾고 있다 보니까 찾기가 어렵네요. 어디에 있는지 좀 찾기가 힘드네요. 자, 우버를 찾기가 힘들면 그냥 주가 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그냥 빠르게 좋습니다. 이어나가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우버의 3분기 EPS는 1달러 20센트, 매출은 134억 7천만 달러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비 20% 증가한 수치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로 좀 발표가 됐을 것 같은데 여기 바로 밑에 있죠. 모두 주황색으로 체크가 됐기 때문에 컨센을 비트했다,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좀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 네. 같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막 우버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그런 외신들의 정보를 좀 취합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한번 좀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2023년 말 이후 가장 강력한 성장을 이룬 분기가 됐다라고 좀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팬데믹 이후 반등을 제외한다면 이번 분기가 가장 강력하고 모멘텀이 좋았던 분기였다라고도 좀 자축을 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우버 역사상 가장 큰 운행량이 증가가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읽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수치들이 사실 거의 좋았습니다. 총 예약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비 21% 늘어난 497억 4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3분기 순이익은 66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약 3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3분기 조정 에비타도 33% 넘게 늘어나면서 2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4분기 총 예약액도 522억 5천만 달러에서 537억 5천만 달러로 제시가 되면서 다음 분기 네. 가이던스 같은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총 예약액에 대한 예상치는 521억 달러였다고 하니까 확실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우버의 이번 분기 운행 건수도 22% 정도 늘어난 35억 건을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 특히 우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연말로 갈수록 미국에서 홀리데이 시즌에 대한 니즈가 강해지고 네.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의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우버의 다음 분기 실적에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버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언급을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연말 홀리데이 시즌에 다시 한번 좀 늘어나는 그런 수요를 좀 기대해 보겠다. 라는 그런 말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다만 주가가 밀려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다른 이슈들이 좀 체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부에 대해서는 부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다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하나가 정말 잘못 걸렸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정말 가차없이 주가의 매도가 네.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최근에 나왔던 팔란티어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큰 그렇죠. 폭으로 많이 빠졌는데 아까 저희 말할 때는 큰 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하긴 했지만 하루 단위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수치 자체가 좀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충격적인 다가올 수 수치죠. 있잖아요. 오늘 지금 미장의 하락을 전반적으로 이끌고 있는 네. 요인이 되기도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나눠볼 부분인 것 같고요. 민캐스터의 다음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 관련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하려고 했는데 테슬라가 주요된 이슈가 조금 네. 더 여러 가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3개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지난 이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삼성 SDI가 테슬라와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오피셜로 나왔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거든요.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카더라성에 가까웠는데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서 좀 챙겨와 봤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약 10기가와트시 규모 조 단위로 추정되는 계약을 논의하고 있고요. 계약이 체결되면 삼성 SDI는 이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 일부 라인을 또 ESS용 배터리 생산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사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테슬라가 중국의 10월 인도량에 대해서 9.9%가량 감소했다라는 이슈도 함께 있었습니다. 중국 승용차 시장정보협회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이 테슬라는 중국의 10월 총 출하량은 61,497대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9.9%가 넘는 수준으로 감소가 이어졌다고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이 테슬라가 전 람보르기니 인도 사장을 영입했다는 소식까지 또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7월에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후에 높은 관세 그리고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10월까지 누적된 주문량이 800대 정도에 그쳤다라고 하는 부진한 성과에 따른 조치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인도 시장을 접근을 할 때 아무래도 대중 시장보다는 조금 더 럭셔리 고객층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좀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긴 했지만 이 사모펀드가 이어지는 이 1조, 이 보상안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 이슈 팔로우업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이슈들을 다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뭐 조목조목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와 테슬라의 ESS용 배터리 관련 계약은 정말 특히 국장에서 굉장히 핫한 소식이었다고 그렇죠. 저는 알고 있는데 삼성 SDI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뭐 아주 적게 최소로 추산을 해본다고 해도 1조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 네. 아주 크게 본다고 하면 3조 원 규모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말 그대로 대형 딜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명시된 바는 없다고 하죠. 아직 맞습니다. 계약이 체결될지에 대한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더 나오는 공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삼성 SDI에게는 정말 호재죠. 정말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네. 테슬라의 차량 판매 인도량 같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요즘 최근 이 차량 판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서 조금 더 맞습니다. 줄어든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테슬라 관련된 이슈들을 정말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은 11월 6일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나올 1조 달러 보상안 패키지가 통과가 될 것이냐, 네. 혹은 뭐 머스크가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이냐, 혹은 전기차가 아닌 뭐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AI 사업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 것이냐, 맞아요. 이런 부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은 이동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 때문에 네. 이런 인도량 또 판매량 같은 부분도 당연히 중요는 하겠지만 네. 저희가 조금은 참고용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인재 영입에 대한 부분도 뭐 예전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차라리 안전한 소식에 가깝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인재 영입이라는 게 인재를 영입한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주가가 정말 움직일 정도라면 네. 그 인재가 엄청나게 대단한 인재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그 인재를 영입을 해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자신 있게 테슬라 네. 측에서도 좀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금 벌써 달리다 보니까 27분이 그러네요. 됐는데, 마지막은 얀브랜드의 실적을 한번 좀 짚어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좀 남는다 한다면 엔비디아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외식 업체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귀엽긴 합니다. 근데 네. 뭐 미장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뭐 귀여운 기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얀브랜드의 실적도 나왔습니다. 3분기 EPS는 1달러 58센트, 매출은 19억 8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웬일로 실적과 주가가 정비례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얀브랜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지금 약간은 주춤하는 장세 속에서 기분 좋게 오늘 장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리마켓에서 1.5% 정도 좀 가고 있다라는 사실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CNBC에서 나온 기사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얀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하면은 뭐 일단 타코벨 그리고 KFC 또 피자헛과 같은 브랜드들이 많이들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네. 이 특히 타코벨 그리고 KFC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동일 매장 매출이 평균적으로 3%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기사에서 숫자를 확인해 보실 수 있다시피 19억 8천만 달러라는 수치는 전년비 8% 정도 늘어난 수치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얀브랜드는 오늘 장전에 요로 피자헛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피자헛이 이번 실적에서 유일하게 좀 부진했던 사업부라고 하는데, 피자헛의 동일 매장 매출, 그러니까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은 1%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예상치는 0.3% 정도 감소였는데 더 큰 폭으로는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한 좀 전략적인 옵션으로 보여지는데, 얀브랜드는 차후 피자헛에 대한 전략적인 검토를 좀 계획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는 좀 추가적으로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겠지만, 피자헛의 그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본다면 이를 좀 반등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얀브랜드 측이 이 무언가 전략적인 그런 턴어라운드 전략을 좀 추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바삐 달려왔던 것 같아요. 장전 실적 발표 기업 또한 5개 짚어드렸고, 뭐 테슬라 그리고 뭐 구글과 관련해서 좀 굵직한 이슈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매일이죠. 매일 10시에서 10시 30분 동안 나오는 빠른 속보들, 또 실적들, 그리고 굵직한 기업 이슈들까지도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항상 매일 프리마켓 뉴욕 끝나고 30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최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이 시간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 뉴욕 8시부터 저희 PM10, 10시 네. 30분까지 항상 애청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